구독자 여러분들 중에 혹시 아직도 KBS 뉴스 프로그램을 시청하고 계시는 분들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KBS는 여러분께서 인지하고 계시다시피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공영방송사인데요. 공영방송이 갖춰야 할 여러 가지 조건 중에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이 신뢰와 공정성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께서는 현재 KBS에 얼마나 많은 신뢰를 보내고 계시고 사회적, 정치적 갈등이 만연한 가운데 KBS가 얼마나 공정성을 유지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최근 KBS가 스스로 신뢰성과 공정성을 무너뜨리는 두 가지 큰 사건이 있었지요. 기자가 실제로 가지도 않은 고성산불의 현장 보도를 조작하는 사건이 하나가 있었고요. 자, 이른바 구로동 여경 사건을 다루면서 영상과 음성을 교묘하게 편집 조작해 구설수에 오르기도 했었는데요. 이 조작 논란으로 곤욕을 치른 KBS가 또다시 조작 논란에 휩싸였다는 소식입니다. 지난 27일 아베 총리는 미일 정상회담 후 가진 공동 기자회견에서 최근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해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보리 결의에 위반되는 것으로 매우 유감스러운 행위라고 밝혔었습니다. 그런데 28일 오전에 방송된 KBS 뉴스 광장에서는 미일 공동기자회견에서 아베 총리가 단거리 탄도미사일이라고 발언한 부분을 송출하면서도 자막으로는 탄도를 뺀 단거리 미사일이라고만 조작 보도를 한 것입니다. 자, 이것을 단순한 자막 오류라거나 번역 오류 또는 KBS 제작진이 당시 귓구멍이 막혀서 그랬을 것이다 라고 보기 힘든 이유가 해당 발언을 보도한 KBS, SBS, JTBC, MBN, 연합뉴스TV 등의 방송사 중 유일하게 KBS만 탄도를 뺀 단거리 미사일이라고 적시했기 때문입니다. 자, 또한 정황적으로도 문재인 정부가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대해 여전히 어떤 미사일인지 분석 중이라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는 상황에서 공영방송 KBS만 탄도를 뺀 단거리 미사일이라고 적시한 것입니다. 자, 특히 뉴스를 보도하면서 특정 발언자가 말한, 자, 다시 말해 따옴표 안에 들어가는 발언 내용은 수정하면 안 되는데요. 제가 항상 뉴스에서 문재인이라고 말하다가도 누가 한 말을 인용해서 보도해 드릴 때에는 그 사람이 발언한 그대로 문재인 대통령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이 같은 KBS의 국민을 상대로 한 장난질이 밝혀지자 자유한국당 소속 박대출 의원은 아베 총리가 단거리 탄도 미사일이라고 했나, 단거리 미사일이라고 했나, 양승동 사장이 직접 영상을 보고 답변하길 바란다며 인용 보도조차 정권 입맛에 맞추면 되겠는가, 이게 거짓 보도이고 조작 아닌가라고 맹비난했습니다. 그리고 이 밖에도 KBS를 둘러싼 논란이 한 가지 더 있는데요. 강효상 의원의 한미 정상통화 내용 공개를 놓고 정부 여당이 기밀 유출이라고 파상 공격을 하고 있는 가운데 전 언론이 여기에 장단을 맞추며 일제히 기밀 유출이라는 프레임으로 야당을 공격하고 있지요. 자, 그런데 여기에 가장 앞장서는 방송사도 다름 아닌 KBS입니다. KBS 뉴스9은 5월 28일 한미 정상통화 내용을 톱 뉴스로 다루면서 무려 4개 꼭지로 중점 보도했었는데요. 외교부가 강효상 의원과 해당 외교관을 형사 고발한다는 것과 외교관이 실수로 한 말을 강 의원이 과대 포장해서 외부에 알렸다는 등 주로 강효상 의원을 공격하는 뉴스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나 이 문제의 핵심을 미국 대통령에게 한국을 방문해달라고 구걸하다시피 하는 한국의 저자세 외교, 굴욕 외교가 초점이라고 보는 국민들의 시선도 엄연히 존재합니다. 그런데 자, 이런 반대 여론과 이를 알린 외교관과 야당 의원의 입장을 공정하게 알릴 생각은 전혀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정부 편을 드는 뉴스 보도를 일삼은 것입니다. 자, 마치 KBS의 수신료는 현 정부 지지자들이나 좌파 성향 국민들만 내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와 반대로 서훈 국정원장과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의 비밀회동 뉴스는 한 꼭지로 뉴스 중반부에 배치했고, 자, 그나마 당사자들의 입장만을 대변하는 듯하는 보도를 이어갔습니다. 자, 완전 언론이 견지하고 있어야 할 비판적 자세를 스스로 걷어차고 정권의
충견이 되어가고 있는 모습인데요. KBS, MBC의 뉴스 시청률이 사상 유례가 없을 정도로 왜 지속적으로 떨어지고 있는지 스스로 돌아보지 않으면 문재인 레임덕과 함께 KBS는 국민들에게 용도 폐기될 것이 자명해 보입니다. 자, 그때 가서 처울지 말고 하루라도 빨리 정신 좀 차리기를 바랍니다. 어제 문재인이 자유한국당을 향해 또 작심 발언을 내뱉었습니다. 문재인은 29일 청와대에서 열린 을지 태극 국무회의에서 외교부 기밀 유출 사건에 대한 발언을 하기에 앞서 잠시 호흡을 가다듬고 말을 이어갔는데요. 역시 손에는 놓치면 큰일 날 A4 용지를 들고 있었습니다. 문재인의 이날 주요 발언을 소개해 드릴 텐데요. 구독자 여러분, 자, 이 문재인의 발언을 자유한국당이 하는 말이 아니라 문재인이 자신 스스로에게 하는 말이라고 가정하고 한번 잘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기가 막히게 들어맞습니다. 자, 문재인은 국정을 담당해봤고 앞으로도 국민의 지지를 얻어 국정을 담당하고자 하는 정당이라면 적어도 국가 운영의 근본에 관한 문제만큼은 기본과 상식을 지켜주기를 요청한다며 당리당락을 군깃과 국가안보에 앞세우는 정치가 아니라 상식에 기초하는 정치여야 국민과 함께 갈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습니다. 단어 하나하나, 문장 한 구절 한 구절이 자신에게 하는 말이라 생각하면 꼭 들어맞는 말인데요. 자, 기본과 상식이 없는 국가 운영을 정작 누가 하고 있는지 이 말을 들은 국민들은 고개를 갸우뚱거리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 이 말이 있기 전에 문재인은 국가의 외교상 기밀이 유출되고 이를 정치권에서 정쟁의 소재로 이용하는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났다라며 외교적으로 극히 민감할 수 있는 정상관 통화 내용까지 유출하면서 정쟁의 소재로 삼고 이를 국민의 알 권이라거나 공익제보라는 식으로 두둔하고 비호하는 정당의 행태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는데, 자, 역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나 조윤재 주미대사 등 이번 사태의 책임자급을 질책하는 발언은 하지 않았습니다. 이 말이 전해지자 당사자인 강효상 의원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는데요. 강 의원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아베 신조 일본 총리를 만나 문 대통령에게 방한 요청을 여러 번 받았다라고 했는데 청와대는 트럼프 대통령에게도 기밀 유출로 항의할 것이냐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러면서 문재인의 비판에 대해 매우 유감이라는 표현까지 써가며 한미일 동맹 간의 한국 패신 현상을 국민들께 있는 그대로 보여드리고 상황의 심각성을 알려드리기 위함이었다라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강 의원은 저에 대한 정부 여당의 히스테리적 반응도 그 참상을 드러낸 사실이 뼈아팠기 때문이다. 유리한 기밀만 골라 입맛대로 공개해왔던 자들이 반대로 자신들의 치부가 드러나니까 노발대발하는 것이라며 더불어민주당과 외교부의 고발에 이어 오늘은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나서며 비판 대열에 가세했는데 매우 유감이다라고 거듭 밝혔습니다. 자, 강 의원의 의총 발언이 끝나자 사회를 맡은 송석준 의원은 강 의원을 위해 뜨거운 박수를 쳐달라고 했고 객석에서는 박수가 쏟아졌는데요. 자, 일부 의원들은 강 의원을 향해 잘했어 라며 엄지손가락을 치켜들기도 하는 모습이 연출되었습니다. 이 방송을 보시는 국민 여러분, 이와 같은 상황에서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직접 나서서 야당을 공격하는 것이 과연 적절했다고 보시는지요? 자, 얼마 전 버닝썬과 장자연 그리고 김학의 사건을 직접 언급하던 그 문재인의 표정이 저는 떠올랐는데요. 자, 제대로 정신이 박힌 사람이라면, 정치를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이라면 자, 이런 사태의 원인인 외교 부재에 대해 과감하게 책임진다고 하고, 자, 관련된 책임자들을 질책하거나 경질하면서 경색된 국면을 풀어가야 하는 게 맞는 것일 텐데, 자, 본인이 직접 나서며 야당과 싸움당 노릇을 하고 있으니 막힌 정국이 뚫려질 리가 있겠습니까? 자, 그래 놓고선 추경안이나 통과해달라면서 민생을 내팽긴 정당이니 뭐니 하면서 투덜투덜대고 있으니 어떤 국민이 이에 공감할 수 있겠습니까?
어쨌든 문재인만큼 야당과 직접 싸우는 사람은 처음 보는데요. 싸우라는 북한한테는 말 한마디 못하면서 아주 야당 공격할 때는 표정이 가관이 아닙니다. 자, 제 주변에는 이제 문재인 욕하기도 지친다는 분들이 하나둘씩 생겨나고 있는데요. 당시 문재인 후보에게 표를 준 사람들도 야당이랑 잘 싸우라고 표를 준 건 아닐 텐데 허구한 날 야당이랑 저러고 있으니 나라가 제대로 안 돌아가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국가 경쟁력이라는 말, 여러분께서도 뉴스에서 자주 접한 말일 텐데요.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은 63개국을 경제성과 정부 효율성, 기업 효율성, 인프라 등 4가지 분야에 걸쳐 평가한 결과를 내놓는데, 자, 올해 국가 경쟁력 순위에서 한국이 지난해보다 한 단계 떨어진 28위를 기록했다는 매우 문재인스러운 소식이 있었습니다. 아시아 국가 중 싱가포르 1위, 홍콩 2위, 중국 14위 등은 물론 이거니와 말레이시아 22위, 태국 25위보다도 순위가 낮았는데요. 자, 부진한 경제 성과와 정부 효율성, 기업 규제, 노동시장 경직성 등이 경쟁력을 떨어뜨린 요인으로 지목됐습니다. 한국의 순위는 2011년부터 2013년 22위였다가 2016년부터 2017년 29위로 하락했고, 지난해 27위로 2단계 상승했다가 올해 다시 한 단계 떨어진 것인데요. IMD가 평가한 아시아 국가는 총 16개국인데 한국의 국가 경쟁력은 그중 10위였습니다. 지난해 30위였던 태국은 순위가 5단계나 상승하며 한국을 앞질렀고요. 작년 39위였던 사우디아라비아도 순위가 무려 13계단이나 뛰어며 26위에 오르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IMD는 한국의 국가 경쟁력을 떨어뜨린 가장 큰 요인으로 저조한 경제 성과를 꼽았는데요. 경제 성과 순위는 작년 20위에서 올해 27위로 7계단이나 하락했습니다. 경제 성과 평가 항목은 국내 경제, 국제 무역, 국제 투자, 고용 물가 등으로 구성되는데요. 국내 경제는 실질 국내 총생산, GDP 증가율, 경기 회복력 등을 종합한 것인데 순위가 지난해 9위에서 올해 16위까지 밀린 것입니다. 국제무역 부분 순위도 35위에서 45위로 떨어졌고 고용 순위는 6위에서 10위로 하락했습니다. 자, 다만 국제투자 순위는 35위에서 30위로 상승했고 물가 순위도 54위에서 53위로 한 단계 올랐는데요. 다 떨어지는데 국제투자 순위가 상승했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 기업이 다른 나라로 진출해 투자하는 경향이 뚜렷했다고도 해석할 수 있는데, 자, 물론 바람직한 현상은 아니겠죠. 자, 또한 눈여겨볼 점이 있는데 정보 효율성 순위는 29위에서 2단계 하락해 31위를 기록한 반면 기업 효율성 순위는 43위에서 34위로 뛰어 올랐다는 점입니다. 자, 다시 말해 역 같은 정부를 잘못 만나 고생하는 기업들이 나름 고군분투하고 있다라는 것인데, 자, 그런데도 반기업 정서를 불러일으키면서 기업을 정치적 도구로 삼으려는 이 정부의 행태가 그치지 않고 계속되고 있죠. 자, 어쨌든 우리나라의 국가 경쟁력이 일부 몰지각한 국민들이 후진국이라고 비웃는 말레이시아, 태국보다도 못하다니 문재인 정부에서 살아가려면 자존심마저도 버려야 하나 봅니다. 저는 비교적 젊은 편에 속해서 인생을 길게 살아보지 못했는데요. 아직 젊은 편인데도 불구하고 살다 이런 낯짝 두꺼운 정부는 처음 경험하는 것 같습니다. 자, 문재인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저자세로 방안을 요구했다는 이른바 굴욕 외교 논란이 채 가시기도 전에, 자, 그리고 아무런 성과 없이 해외를 너무 자주 나가는 것 아니냐는 국민들의 따가운 시선을 무시하고 또다시 북유럽 순방길에 오른다는 소식입니다. 자, 구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29일 브리핑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내달 9일부터 16일까지 6박 8일 일정으로 핀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등 북유럽 3개국을 국빈 방문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얘네들 말에 따르면 청와대는 혁신성장과 평화, 포용국가 실현 행보의 일환이라고 북유럽 순방 이유를 밝혔는데요. 자, 그러나 이들 3개국은 인구는 적고 국가의 경쟁력을 키워서 지구 최고의 복지국가를 실현한 나라들이어서 인구가 5천만에 달하면서 국민소득이 갓 3만 달러를 넘은 한국이 벤치마킹하기에는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들이 나오고 있고, 괜히 뭣도 모르고 이들 국가의 복지를 배워야 한다며 해외 다녀와서 괜히 혼자 삘 받아서 돈 덮을지 참 우려스러운 상황이 아닐 수 없습니다. 농담이 아니라 또 웃자고 하는 소리가 아니라 문재인이라면 충분히 그럴 수 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또한 이와는 별개로 그간 문재인이 해외에 나갈 때마다 각종 구설수에 휘말렸었는데요. 집권 이래 방문 목적이나 성과가 불분명한 해외 순방을 반복하면서 예산 낭비와 내정 소홀 비판이라는 어떤 그런 비판에 직면해 왔지요. 심지어 세간에는 국민 세금으로 부부 동반 해외여행이 너무 잦은 것 아니냐는 그런 국민들의 우스갯소리도 시중에서 회자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저는 기억에 없는데 혹시 문재인이 해외 순방 나가서 어떤 성과를 올렸다던가 국익에 도움이 되는 몇 조 원의 계약을 하고 왔다라던가 이런 사실이 있으면 댓글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이번 순방에서도 혹시 북한 얘기 늘어놓으면서 한반도 평화가 어떠니 김정은이 변했다느니 한반도에 총뿌리가 사라지고 비둘기가 퍼득퍼득 날아다닌다느니 이런 말들을 또 늘어놓고 올까봐 매우 우려스러운데요. 이번 순방에서는 또 어떤 사고를 치고 돌아올지 일단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재인 정권 들어서 정말 그의 말처럼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를 아무 죄 없는 국민들이 몸소 체험하고 계신데요. 문재인 정부의 차고 넘치는 실정 중에 가장 우려되는 것이 바로 외교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한 나라의 외교는 외교 그 자체에 그치지 않고 안보, 경제, 국방 등 모든 분야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더욱 외교력이 중요한 것인데요. 저제 문재인 정부의 외교 파탄이 얼마나 심각한 수준에 와 있는지 알 수 있는 몇 가지 보도들이 줄이어서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 첫 번째가 우리나라 국회의원 5명이 일본을 찾았는데 일본 초선 의원 1명이 나왔다는 소식. 여러분께서도 익히 알고 계실 텐데요. 이날 일본을 찾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유기준 의원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런 푸대접은 처음이다. 이 짧은 발언에 모든 것이 담겨져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윤상현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을 비롯해 외통위 소속 중진위원 5명이 강제징용 배상 판결로 악화된 한일 관계를 좀 개선해보고자 지난 28일부터 1박 2일간 일정으로 도쿄를 찾았지만 일본 중의원 측에선 접촉을 꺼려 면담 자체가 성사되지 못했고 참의원에서도 초선의 비례대표인 외교방 위원장 1명만 상대해 준 것입니다. 심지어 그 1명인 일본 참의원 와타나베 미키 외교방위원장은 문재인 정부가 끝나야 한일 관계가 개선될 것이라는 발언도 내뱉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렇다면 일부 좌파들은 언제 우리나라가 일본과 사이가 좋았던 적이 있었냐라고 반문할 테지만 안 좋았어도 이렇게까지 한일 관계가 거의 단교 수준으로 악화된 적은 없었습니다. 이게 다 반일 감정을 정치적 도구로 삼으려는 문재인의 전능적인 발상에서 비롯된 것이라 생각하는데요. 아마 일본이 미워도 제 말에 동의하시는 국민들이 상당히 많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뉴스가 있었지요. 현재 성추행 의혹을 받고 있는 문희상 국회의장이 러시아를 공식 방문 중인데요. 아프다더니 빨빨거리고 잘 돌아다니고 있는 듯합니다. 국회의장의 해외 출장을 놓고 외유성 출장만 아니라고 한다면 비난할 일은 아니겠지만 해외 가서 국익을 위해 무엇을 하고 있나라는 점은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을 텐데요. 문희상 국회의장은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국익을 위해 정말 열심히 일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그 국익이 북한의 국익이었습니다.
자, 문 의장은 현지 시각 29일 오전 러시아 상원의회 연설에서 러시아가 허심탄회한 조언을 통해 북한이 정상국가의 길, 밝은 미래로 나서도록 설득해 주시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문 의장은 또 러시아는 북한과 전통적인 친선 관계를 맺고 있고 북한의 정책과 상황을 가장 잘 이해하며 깊이 있는 대화가 가능한 국가라며 한반도의 평화를 실현시키고 북한을 개혁개방으로 나오도록 한다는 것은 러시아의 국익에 부합하는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심지어 문 의장은 한반도의 평화가 정착되고 북한이 문호를 열면 대륙과 해양이 만나는 길목이 열린다며 한러 양자 협력은 물론 남북러 삼각협력의 본격적인 신호탄이 될 것이라고도 말했는데요. 문재인이 임기 초반 한반도 운전자론이니 중재자론이니 하면서 해외 나가서 문 의장과 같은 말을 해 해외 정상들로부터 투명인간 취급을 받았는데 자, 문 의장도 그 모습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현재의 대한민국 외교는 실종 상태인 게 아니라 엄연히 존재하고 있는데 자국을 위해 존재하고 있는 게 아니라 북한을 위해 존재하고 있는 모양새인데요. 자, 여기에 더 큰 일이 한 가지가 있었지요. 자, 안에서 새는 바가지가 밖에서도 샌다는 말이 있듯 자, 현재 주중대사로 나가 있는 장하성과 관련된 소식입니다. 장하성 주중대사가 28일 시진핑 주석에게 신임장을 제정하면서 1대1로 자, 다시 말해 인프라 투자 등을 통한 중국의 해외 경제 영토 확장 건설 적극 참여 의사를 밝혔다고 중국 관영 CCTV가 보도에 파문이 예상되고 있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자, 이게 제발 파문에 그치기를 자, 그야말로 기도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판단되는데요. 중국 CCTV는 이날 장하성 대사를 포함해 스위스, 콜롬비아, 체코, 노르웨이, 스웨덴 등 7개국 대사들이 신임장을 제정받는 자리에서 시 주석이 장 대사 등에게 1대1로 건설에 함께하기를 원한다고 말하자 장 대사 등이 각국 대사들이 제2회 1대1로 국제협력의 성공적인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했고 한국을 포함한 각국이 1대1로 건설에 적극 참여해 상호 이익과 협력을 확대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와는 별개로 지난 3월 27일에도 이낙연 총리와 리커창 중국 총리 회담 당시 중국 정부는 한국 측이 1대1로 건설에 적극 참여하기를 원한다고 밝혔다고 발표했지만 한국 정부는 그렇게 말한 적이 없다고 해 한바탕 논란이 된 적이 있었는데요. 자, 그런데 이번에 또 장하성 대사가 1대1로 적극 참여 의사를 밝혔다는 보도가 또 나오고 만 것입니다. 자, 참고로 장하성 대사는 평소에 한국이 1대1로에 참여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소신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자, 원래 1대1로 계획에서는 한반도가 배제되었지만 지난해 9월 중국이 북중 접경 지역 라인인 랴오닝성 단둥을 관문 삼아 1대1로를 한반도로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처음 공개하면서 한국을 끌어들이기 위한 전략이 본격화되었습니다. 제1대1로 연선국가 64개국에 지난해 9월 한국이 추가된 것인데요. 중국의 랴오닝성 정부는 지난해 9월 단둥을 관문으로 한반도 내륙으로 1대1로를 연결한다면서 단둥, 평양, 서울, 부산을 철도와 도로 통신망으로 상호 연결하겠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 1대1로가 굉장히 외교적으로 중요한 게 이를 탐탁치 않아 하는 미국 때문인데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해 8월 7일 중국의 1대1로 사업은 세계 무역을 방해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모욕적이다. 중국에서 오는 거의 모든 학생은 스파이다라며 중국을 향해 거침없는 비난을 쏟아낸 바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미국은 중국의 1대1로 전략에 맞서 인도태평양 전략을 본격화하고 있는데 서태평양에서 인도양 서쪽 아프리카까지 자유롭고 열린 질서를 추구하겠다는 전략입니다. 자, 1대1로에 대한 미국의 본심은 지난해 5월 태평양 사령부를 인도태평양 사령부로 개편한 데서 분명히 드러나기도 했는데요. 당시 매티스 미 국방장관은 중국은 1대1로지만 인도태평양은 다대다로라고 선언한 바 있고
자, 2주 후에는 중국 모델은 다른 나라들의 조공국이 되기를 요구하는 명왕조 같다고 일갈한 바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중국이 다른 나라에 막대한 부채를 남기는 수탈적 경제를 활용한다는 것이 1대1로를 바라보는 미국의 시각인 것입니다. 자, 이렇기 때문에 당연히 동맹국인 한국이 중국의 1대1로 참여에 대해 미국은 부정적일 수밖에 없는 것이고, 자칫 한국이 중국 편에 서서 1대1로에 참여하게 된다면 미국과의 오랜 동맹마저 위태로울 수 있게 되는데요. 특히 장하성 대사는 외교적 관점에 대한 이해가 현저하게 떨어질 뿐 아니라 단순하게 그렇게 말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고, 자, 반미층 중의 피를 못 속여 그렇게 말을 했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자, 또한 문재인 정부의 의중을 은연중에 또는 의도적으로 흘렸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는데요. 자, 이것은 그야말로 위험천만한 생각입니다. 자, 미국은 지금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중국의 1대1로와 미국과 일본이 공동으로 주도하는 인도태평양 전략 사이에서 한국의 입장은 무엇인가 하는 점을 묻고 있습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는 화웨이 문제로 인해 중국의 압박에 직면해 있지요. 자, 미국이 화웨이를 걸고 넘어진 것은 중국이 5G 시대를 주도하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의지와 함께 앞으로의 기술 및 군사 경쟁을 미국이 주도하겠다는 분명한 목표가 있는 것입니다. 이 반화웨이 동맹에 영국과 호주, 캐나다 등이 동참했고, 지금 중국과 한창 관계 개선에 열중하고 있는 일본마저도 반화웨이 동맹에 끼어들었습니다. 자, 특히 중국의 아시아 인프라 투자 은행 설립에 적극 참여했던 영국마저 반화웨이 동맹에 참여했다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의미를 던져준다고 할 수 있는데요. 자, 지금 이런 신냉전 체제와 같은 분위기 속에 한국이 어중간한 태도를 보였다가는 모두를 잃을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더 단도직입적으로 말해 문재인 정부는 화웨이 문제나 1대1로 문제에 미국의 편에 설 것인가 아니면 중국의 편에 서야 하는가, 또한 동맹을 고수할 것인가 아니면 동맹에서 탈퇴할 것인가를 결정해야 할 선택의 기로에 놓여져 있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나라 국군이 여기까지인지는 모르겠지만 하필 이 중요한 시기에 무능력하고 이념 편향적인 정부를 만나 상태가 이 지경이 되었는지 참으로 개탄스러운데요. 동맹국인 한국의 이상한 침묵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미국의 한국에 대한 보복이 시작됨을 멍청한 이 정부가 하루빨리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엊그제 트럼프 대통령은 공식적인 자리에서 동해를 일본해라고 발언했고요. 자, 미국은 상반기 환율 보고서에서 한국을 관찰 대상국으로 유지했습니다. 자, 그리고 돈 있는 사람들은 달러나 금으로 바꿔놓거나 해외 자산에 눈을 돌리고 있는 현상도 뚜렷합니다. 자, 이게 뭘 뜻하는지 좀 생각하고 국정 운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자신 없으면 지금 물러나는 것도 좋은 방법일 테고요. 뉴스를 마치면서 짧은 소식 하나 전해드릴 텐데요. 현재 남한에서 접속이 제한되고 있는 북한 매체들에 대한 일반인의 접근을 일부 허용하는 방안을 통일부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해제 대상으로 예상되는 매체는 북한 노동당 기관지인 노동신문과 국영통신사인 조선중앙통신이 언급되고 있다고 하는데, 현재 북한 매체의 인터넷 홈페이지는 국가보안법에 따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심의를 거쳐 국내 서버에서의 접촉을 차단하고 있습니다. 자, 이 소식을 접한 특히 젊은 층에서 반발이 거센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는데, HTTPS 차단이나 유튜브 같은 것은 통제하려고 하면서 유해한 북한 매체는 오히려 차단을 해제하려고 하는 나라가 도대체 제정신인 나라냐라며 인터넷 포털이나 SNS 등에서 불만을 표출하고 있는데요. 자, 뭐 상황이 이 정도라면 갈 때까지 가보자는 것밖에 더 되겠습니까? 자, 남북 군사 합의로 하늘, 바다, 육지 강할 것 없이 다 뚫어놓고 이제 그것도 모자라 인터넷까지 뚫겠다는 저 의지, 자, 이제 혀를 내둘를 정도입니다. 자, 오늘도 기분 좋은 소식을 전해드리지 못해 정말 송구스럽습니다. 자, 이상으로 저희가 준비한 뉴스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끝까지 시청해주신 구독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